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4월 주식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란 협상과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싼 매크로 환경 리스크들을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 한 3-4가지 주제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퀀트 시황 애널리스트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전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쉽게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번 이란 사태 협상 국면이 과거에 트럼프 1, 2기 때 했던 관세 협상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1기 때하고 2기 때를 한번 보면요. 관세 협상이 상당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기 때도 이걸 가지고 많이 재미를 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이죠. 트럼프가 중국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그래서 관세 더 부과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구나. 이제 전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협상하는 건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자들이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아니 왜 트럼프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이 얘기하죠. 나 전화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뭐야 트럼프가 또 거짓말했나?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 다음 기자회견 때.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다 진짜다. 오늘은 다른 레벨이 다른 아주 높은 사람이 전화와서 거래를 원하더라.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도 대중관세를 14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했죠. 야, 이거는 이제 끝났다. 경제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후에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전화를 왔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자들이 물어봤죠. 중국한테. 그때 중국이 우리 미국하고 협상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거짓말한 거야? 트럼프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다.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 시진핑한테 전화 왔다. 비슷하죠? 급이 다른 사람 이번에 시진핑. 하지만 언제 전화하는지 얘기해 줄 수 없다. 약간 아리송한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라는 말을 빼고 이란만 붙여 나오면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협상의 기술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요. 트럼프가 썼던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래의 기술.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전개예요. 어떤 게 달랐냐? 2019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거래를 원한다, 우리가 거래를 해주겠다 이래 놓고는 바로 다음 날이죠. 갑자기 1일부터 중국 추가 관세. 갑자기 협박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저 협상은 계속. 저번 주에 트럼프의 기자회견 같지 않습니까? 2, 3주 동안 무자비한 폭격을 할 거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하겠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쪽도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뉴스가 이렇게 나요. 이제 미국 트럼프가 쫓기고 있고 중국은 급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리가 없어. 이제는 협상은 없어. 비관론들이 뉴스가 쫙 쏟아집니다. 중국은 이제는 나올 리가 없다. 중국이 왜 나오냐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해요. 그것도 공식 발표한 게 아니에요.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 계류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딱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제 뭐 바뀌었냐? 막 그러면서 나도 그랬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약간 사회의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에서 보복 관세를 철회해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추가 구매하고 트럼프도 관세를 연기하고 어떻습니까? 보복 관세 철회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화해무드가 되면서 결국 협상 테이블을 열렸고 협상이 시작됐죠. 뭔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이거 들으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2025년에 이미 이거 가지고 4월 초에 저희가 이미 바이콜을 했어요. 이 4월 3일이 해방의 날이잖아요. 관세 때리고 일주일 만에 저희가 바이콜을 시작했죠. 왜냐? 이거 일기 때 똑같네. 이때 시장의 의심이 팽배했죠. 절대 일주일 만에 끝날 리가 없다. 뭐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냐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14일 날 자료는 뭐라고 썼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상승했냐. 이거 일기 때 똑같이 가지 않겠냐 했는데 아까 보셨죠? 똑같이 가죠. 똑같이.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이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과거의 이런 협상의 기술들, 거래 기술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최소한 똑같았고 그럼 앞으로도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 뭐 전혀 진전이 없는 걸로 뉴스에 나오고 오히려 확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한 3가지 정도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지금부터 저는 무역협상에 근거해서 그때 시나리오에 비춰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란은 정말 협상을 원할까? 응할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란이 이제는 뭐 이겼다, 이란이 뭐 왜 응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때 중국한테도 똑같은 평가를 했죠.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더 고통스러운 건 이란이에요. 미국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죠. 예, 트럼프가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렇죠? 예, 이란은 사실은 국민들이 훨씬 고통스러워요. 인생 위기가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들고 약품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고도 쉽게 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금융 마비, 인터넷도 안 되고 발전시설 폭격하면 이제 불도 안 들어올 거예요. 밤에 깜깜한 도시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처음에 종교의 힘이나 아니면은 적에 대한 분노. 사실 분노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좀 줄어들잖아요. 반면에 경제적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물론 이란이 이제 뭐 신정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란도 협상을 원할 것이다. 마치 과거 중국은 협상 없다라고 하면서 슬쩍 농산물 수입 체계나 반도체 보호 관세 처리한 것처럼. 그래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뭐 이게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통행이 조금 자유로워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화해 제스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할까 아니면은 발전시설 타격할까? 이거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다. 그냥 5대 0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과거에도 아까 보셨죠? 트럼프가 거래 원한다. 우리 협상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바로 추가관세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야 충분하지 않아. 그럼 더 때리는 거예요. 더 때리고 공포감을 더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시장한테도 공포감을 주고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려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게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협상 레버리지의 어떤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들이 좀 더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이런 일들 벌어지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게 파국이냐? 그러면 아직 그런 것 같지 않다. 이게 다 관세 협상의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협상한다고 해서 합의 가능하냐? 사실 이 요구 조건들 보면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합의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과거의 관세 협상 세월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트럼프 1기 때야 2기 때 모두 90일 유예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30일 휴전, 45일 휴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90일 휴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90일이 지났어요. 90일 지났는데 아무런 협상이 없었어요. 합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합의 없네. 다시 파국으로 가겠구나. 파국 갔습니까? 아니요. 90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2,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트럼프한테 90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2019년에 1차 미중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차, 그리고 최종 결정까지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만났죠. 계속 만났는데 그 이후에 합의점이 있었습니까? 2차 무역 합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었어요. 만났지만 그 다음 협상들은 다 결렬됐어요. 그럼 다시 전쟁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끝이에요. 트럼프는 그게 끝이에요. 1차 미중 합의가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 때까지 그 관세 유지가 됐죠. 그러면서 그냥 평정이 그러고 다시 또 굴러갔어요. 이게 트럼프한테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결과하고 짠 내놓으면 비평가들이 야 그게 최종 결과냐 우리가 뺏긴 거 아니냐 그거 하려고 전쟁을 했냐 막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 합의한 최종 아니고 중간 아니야.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우리가 더 무자비하게 폭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론가들도 이렇게 평론하기 쉽지 않다고요. 아직 이게 완전한 건 아니라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합의가 트럼프식의 합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얘기했죠. 강세장에서는 하락이 더 많이 나온다. 두 배로 나오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하락하는데 상반기 보통 이건 저번 달에 다 얘기해서 글씨만 쓸게요. 3, 4월 그리고 하반기는 보통 9월에서 11월에 조정이 나온 경우가 많다. 이 얘기했죠. 3조강 때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왔다. 작년에 언제 조정 나왔습니까? 4월, 11월. 올해 언제 조정 나왔습니까? 3월. 하반기는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 4월에 조정을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이란 사태가 3월, 4월에 터질 거예요. 이걸 절대 몰랐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게다가 3월 전략은 2월 달에 썼거든요. 2월 28일 날 발간했는데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정도면은 이란 사태가 아니라도 어떤 사태가 터지더라도 주가는 꽤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쌍바닥, 두 번째 바닥이 항상 더 낫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제로 그 외국인 순매도도 좀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도 분석하지 않아요. 자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저도 주니어 때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뒤에서 차트도 보이겠지만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는 사실 주가와 관련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9월 이후부터 계속 팔았는데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나요? 아니요. 그때 3천 후반, 4천 이랬거든요. 아직도 그거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왜 분석을 안 하냐면 이게 굳이 분석해도 주가와 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망도 안 돼요. 외국인이 살지 팔지 그거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 그 방법을 구하지만 물론 그걸 뭐 방법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합심하여서 살지 팔지 모르죠. 그거는 몰라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살지 팔지 뭐 이런 것들 전망하는 것보다는 기업 실적 추정하고 통화 정책 추정해가지고 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좀 한번 저 나름대로의 논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데서 들으셨던 얘기들도 전 대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요. 제가 먼저 주목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이 올해 한 60조 팔았어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 10월부터 최근 한 4, 5개월 동안 60조를 팔았어요. 역대급 매도죠. 그럼 한국이 싫어서 팔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분율 어떻습니까?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뭘 팔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 팔았냐? 반도체와 자동차. 반도체 60조, 자동차 10조. 그래서 두 개에 70조예요. 그러니까 총 60조 원을 아까 팔았다고 했잖아요. 60조 원 중에서 70조 원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예요. 그럼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빼면은 외국인이 오히려 10조를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증시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왜 팔았냐? Why?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Why? 쉽죠? 예, 그 다음 반도체 왜 팔았을까요? 반도체는 애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반도체 애초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대비로 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도체 비중이 점점 커지겠죠.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종목이 너무 커지면은 리스크가 커져요. 그러면은 당일 리밸런싱, 일부를 차익 실현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주가 차익 실현하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이건 비중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계좌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대부분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작년 초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대부분 엄청 채우고 있었어요. 엄청 가득 갖고 있었어요. 막 주가가 폭등하니까 이거 얘네만 너무 쏠림이 심한데 그러면서 조금씩 팔아요. 하루에 1%씩 팔았어. 근데 주가는 하루에 2%, 3%씩 막 뛰었어요. 그럼 조금씩 팔아도 어떻습니까? 계좌가 줄어듭니까? 팔았으니까? 보유 주수는 줄지만 전체 계좌는 계속 커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정적 이만큼 들고 있었어. 이만큼씩 팔았어요.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조금씩 팔아야지. 급등했으니까 팔았어. 하지만 주가 상승은 더 빨라요. 그럼 계좌가 줄어듭니까? 팔았다고 해서? 늘어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럼 싫어서 판 겁니까? 한국을? 반도체가 미워서 너무 싫어서 파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외국인 투자자 많이 만나지만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고민 다 똑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근데 나 너무 많은데 지금 좀 팔아야 될까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다 이런 고민이지. 세상 어디에도 반도체 너무 안 좋아. 난 삼성 하이닉스 아무리 실적 많이 나도 난 너무 미워. 팔아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투자자는 없어요.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밸류 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밸류 펀드. 같이 투자하는 펀드들이죠. 왜냐하면은 PER 있잖아요. PER이 작년 하반까지만 해도 4배가 안 됐어. 3배. 거의 3.5배, 3배, 이렇게 4배, 이렇게 안 됐어요. 굉장히 쌌죠. 그러니까 밸류 펀드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동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로 갑자기 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특히 CES 이런 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제 로봇이 보여지고 하니까 주가 폭등했죠. 4배, 5배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밸류 펀드 입장에서는 매도 사유가 생긴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판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 더 팔까요? 안 팔까요?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더 팔까요, 안 팔까요? 이거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도 한 36% 정도 돼요, 비중이. 역사상 거의 최고급에 가까워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만큼 더 팔아도 주가가 오를수록 그럼 더 팔겠죠. 더 팔아도 지분율이 뭐 33, 34 이 정도에 머물 거예요. 과거 평균 정도예요. 주가가 오를수록 오히려 더 팔 가능성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추가 매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원화도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긴 좀 힘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주식시장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뭐 원화 약세 때문에 팔아야 되면 작년 하반기 내내 팔았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한국 시장이 싫어서 파는 건지 아닌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원화 약세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펀딩이 어려워서 진짜로 원화 약세 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화가 약세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좋죠. 우리가 사실 원화에 베팅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투자에 중요한 것들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외국인들 전망이 어렵을 뿐만 아니라 전망한다고 해도 이게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 드렸죠. 왜 그러냐면요.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3번의 강세장이 있었어요. 3번. 브릭스 시대 이때 500에서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갔죠. 팬데믹 1400포인트에서 3300 갔죠. 그리고 지금 2300에서 6300 갔었죠. 근데 이 3번에 모두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가를 이끈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규모 순매도로 다 대응을 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팔 때 같이 팔았으면요. 뭐 같이 사지 않고 팔 때만 팔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승장 이 3번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횡보장만 내내 투자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려봐야죠. 데이터를 그리면 팩트가 나오잖아요. 팩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거냐 팔 거냐를 전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굳이 전망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참고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가 올리는 겁니까? 우리나라 상승장은 개인 자금들이에요. 개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돼서 세게 올릴 때 위험 선호도가 제일 세잖아요. 개인들이. 오히려 개인 자금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보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외국인 순매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목표 추가 매도가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석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시황과 퀀트 자료를 연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량 분석 퀀트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이제 2차 바닥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그 바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실적 시즌에 주의 깊게 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월 초에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1차 바닥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보통 이제 증시가 조정 이후로 바닥을 그리는 과정이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W자로 형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2차 바닥이 명확하지 않은 형태로 지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이 2차 바닥이구나 라고 느끼기보다는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2차 바닥이었구나 라고 느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또 변동성이 높아진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W자 바닥의 형성 과정이 왜 W를 그리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초반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이슈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얼마나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투매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특히 이제 알고리즘 매매나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1차적인 급락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정보가 확산이 되죠. 이 정보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와 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 사이의 갈등을 의미를 하고요.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기존 선택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편향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터지고 그 리스크 요인이 뭐다라고 정보가 파악되는 그런 순간에 기존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주가는 다시 이제 횡보하거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 바닥 이후에 리스크가 판명이 될 때
바로 이제 또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전달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언론이나 SNS 이런 쪽에서 다시 이제 재확산되고 과대평가되면서 초반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되게 과대평가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 과대평가하는 그런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던 사람들도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2차 바닥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이제 W자 바닥의 형성 과정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중간 과정인 정보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보 확산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됐으면은 지금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가지 증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영역, 즉 민감하지 않아서 주가가 반등하는 영역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증거로 들어볼 수가 있는 게 유가에 대한 주가의 굉장히 민감한 반응도인데요. 지금 사례랑 비슷했던 뭐 걸프전 때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유가에 대한 주가의 이제 상관성이고요.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 있을수록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걸프전이 발발을 했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까지 진입을 하는데 한 2달 정도가 걸렸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요. 또 급락하자마자 그 투매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 역사적인 급락 시기 때 거래량 회전율을 한번 그려보았는데 보통 이제 급락을 해도 회전율이 한 200~300%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급락 때에는 뭐 거의 한 700%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거래 회전율이 높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제 매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 리스크가 뭐다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지금은 바로 초반에 투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2차 바닥이 언제 나올지 어디까지 갈지 그거를 이제 예단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가의 바닥을 우리가 어디에서 잡아야 될까 이거를 뭐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전쟁이 바꾼 변수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전쟁 전후 바뀐 변수 2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높아졌고 금리도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 유가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때 어떤 업종들이 수익률이 좋았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뭐 친환경 관련된 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업종 분류로 분류를 해보면은 뭐 에너지나 뭐 배터리 이런 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산업재 쪽, 뭐 건설, 전력, 또 뭐 상사나 방산우주, 또 금융에서는 은행과 보험 이런 업종들이 과거 유가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머무를 때 수익률이 좋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넘어와서 4월부터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전쟁의 충격이 실적 전망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전년 대비 이익이 한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뭐 아직 실적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분기 실적 시즌 때 좀 주목해서 보는 업종으로는 지난 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는 업종들을 한번 꼽아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 전력, 뭐 은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실적 추정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올려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그게 이제 다음 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말씀드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비해서 이익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태라서 뭐 저희는 실적 프리뷰 시즌이 되면은 부랴부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올려잡으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꼽고 있고요. 그래서 뭐 1분기 실적까지는 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2분기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은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 실적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유가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이 중간재 기업들, 즉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유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률에 마진의 압착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오른쪽 그림에 분석해 놓은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유가가 올라가서 PPI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률이 보통 한 개나 두 개 분기 시차를 두고 악화하는 뭐 그런 모습을 옛날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약에 지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2분기까지도 유가가 상당 기간 높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두 분기 정도 시차가 있어서 영향을 주니까 하반기 실적부터는 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내려가서 어떤 업종들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는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일단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유가가 상승하고 PPI가 올라가고 그럴 때 이익률이 안 좋아지는 업종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뭐 비철 금속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익률이 좋아지는 업종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유가 상승이 장기간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사 같은 업종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것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선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전력이나 아니면 뭐 조선이나 또는 뭐 화장품 같은 소비재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만약에 이제 유가 상승이 좀 장기화되면은 좀 대피처로 삼아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유가 상승 장기화에 대한 것들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2분기 때 한번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 시황 담당 하인환 위원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유가 상승과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른쪽 그림은 1970년을 전후로 한 미국 C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때를 이제 좀 차트로 가져온 이유는 이 당시가 닉슨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시기입니다. 왼쪽 부분 60년대 후반, 70년대를 봐주시면 물가가 제법 높았습니다. 6%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물가가 높았던 배경은 6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의 베트남전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방 지출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즉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때가 그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본격화됐던 시기였습니다. 그것 또한 정부 지출, 즉 재정 정책이 많이 사용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방 지출과 복지 지출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고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닉슨 대통령 입장에서는 69년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다음 이제 재선을 또 노려볼 거잖아요. 이 재선을 노릴 때 미국에서도 항상 선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서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한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도 닉슨 대통령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가를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71년 8월에 물가 통제 정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작동했던 정책인데 저희 같은 직장인들의 임금을 강제로 동결시켜 버리고요. 또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가격을 동결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동결시키니까 여기 CPI 데이터를 봐주시면 단위를 봐주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물가를 보실 때는 YY 즉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높아졌는가 떨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을 동결시켜 버리면 과거 대비, 즉 1년 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 통제 정책이 있은 이후부터 물가가 실제로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직장인들의 임금을 강제로 동결시키는 조치들, 이런 조치들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2년 11월에 닉슨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서 승리하고 곧바로 그 물가 통제 정책을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자마자 73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폭등해 버리는 거죠. 마침 이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란 그 중동의 전쟁 같은 그런 중동 전쟁이 또 터지면서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가 통제 정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선거 이후부터는 물가가 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런 물가 통제 정책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거비를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제약사들 간의 합의로 추가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이란 전쟁은 조금 잘못 건드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선거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미국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본다면은 어떻게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물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우리가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된 분위기를 조금은 완화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반기 또는 연말, 연초로 갈수록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리스크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통제 정책들이 최근에 국내에서도 일부 관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라면 가격 인하하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도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실화 또는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리스크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떻게든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또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재 상황에서 가격 데이터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또 4월에는 그래도 증시가 일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근거들 몇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제 PBR 데이터를 봐주시면 2월 26일에 2.0배를 돌파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레벨이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이랑 거의 똑같았었다라는 점을 지금 뒤늦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다시 봐주시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다행인 거는 2007년 PBR이 고점이었을 때 보시면 PER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PER이 최근 한 15년간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3월 말 기준으로 8.0배를 하회했었는데, 이 8배선은 2022년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 저점,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저점, 그리고 2018, 19년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나타났었던 저점, 그리고 2011년 말에는 유로존 이제 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을 때의 저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특히 이 PER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또 코스피 지수도 3월에 한 20% 빠졌거든요.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하방 경직성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즉 PER이 낮아진 상황에서 또 하나 좀 긍정적인 것은 운이 좋게도 4월의 실적 시즌이라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3월 내내, 즉 3월이라고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3월의 경제 상황은 한국 경제에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또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 즉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월 내내 상향 조정이 되었고, 2026년 전반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3월 내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PER이 낮은 상황에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반등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또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마침 3월 말부터 그 환율을 조금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WGBI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결정된 거긴 합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매월 균등하게 대략 10조 원 정도씩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반부로 가는 것보다 이 전반부 쪽에 원화 안정 효과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RIA 계좌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으로 돌아왔을 때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이 또 3월 20 며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런 계좌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미국 주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돌아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그 중에서 일부는 돌아오면 당연히 세제 혜택 차익에 대해서 한 22% 세제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수요가 분명 있지 않을까. 또 마침 환율도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화를 일부 안정시키는 효과를 4월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월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